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으로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중계석의 김나엘. 이정우입니다. 오늘의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선 규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시즌3 예선 본선 결선 중에 현재 본선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선을 뚫고 올라온 20명의 와우넷 파트너들이 치열한 매매 대결을 펼치는데요. 본선은 팀전이 아닌 개인전이고요. 총 3주간 진행됩니다. 남은 본선 기간 동안 파트너들은 매일 투자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진행합니다. 네, 본선 결과 상위 10인만이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보시죠.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결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되고요.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매매 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예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2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2시간 동안 우리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부터 만나보시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주시죠. 막내부터 가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경무 대표입니다. 네, 우리 민경무 대표, 목요일의 막내 우리 민경무 대표 오늘도 함께합니다. 계속해서요. 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우리 이동근 대표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이 원하시면 수익 나는 종목 막 퍼주는 젊음으로 승부하는 김대복입니다. 그래요, 젊음으로 승부하는 막 퍼주는 김대복 대표님 함께해 주십니다. 계속해서요. 네, 안녕하십니까. 110만의 사나이 김동엽입니다. 110만은 또 뭔가요, 갑자기? 110만의 사나이. 자료화면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지금? 자료화면이 있나요? 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좋습니다. 자, 민경무 대표님부터 한번 질문 드려볼 텐데요. 이제 6부 능선, 이제 수익률 대회가 2주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다음 주 한 주가 남았습니다. 네네. 뭐 자신 있어 하셨던 모습, 명력한데 뭐 계획대로, 작전대로 쭉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래요? 예. 어, 그 얘기가 있죠. 사람들은 처음 맞기 전에 다 계획은 있었다. 네. 근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사입니다. 근데 뭐 한 주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결승에 올라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근데 또 예선 때 보여주셨던 그 실력을 보아하면 뭐 충분히 가능할 그럼 것 같아요. 저한테 변명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냥 뭐 기대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만큼. 저도 변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선전에서 제가 계속 1등하다 마지막 날 2등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준결승에서는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네. 한번 두들겨 맞아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회복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 저도 불편한 건 날짜 때문에 그렇고요. 네. 제가 전문가 하면서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는 처음 처음이신 해봅니다.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의욕으로는 뭐 이 정도는 손가락 안에 저도 수익률 게임 상 받아보고 이게 옛날에 전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네. 그 욕심 때문에 네. 굳히기로 갔으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그래요. 괜히 저도 시청자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20% 10% 1등이 아니라 50% 더블 이런 걸 보여주고 네. 싶었는데 리스크를 안고 갔더니 아주 그냥 작살이 났습니다. 그래도 한 주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우리 김동엽 대표님 110만의 사나이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저도 사실 몰랐는데요. 제가 가끔 이제 나가는 그 유튜브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예, 거기서 영상을 한 달 전에 찍었는데 조회수가 110만을 찍어가지고 예,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 110만의 사나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축하드리고요. 뭘 축하드려요? 네, 110만의 사람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수익률 대회 지금 2주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주 남았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민 박사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죽었다 살았다 이러고 제가 있습니다. 볼 때 1등인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건 어제 네, 당일치 하루 오른 네네, 폭이 1등이었던 거고요. 어, 덕분에 기사회생은 했는데 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동훈 대표님 참여는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흑팀 감독님으로서 지금 수익률 대회 쭉 보시는데 이럴 때 이 시즌 2에서 좋은 성과를 벌써 수상을 하셨는데 이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글쎄요, 아까 우리 민 박사님 네. 말씀드린 게 포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예, 말씀만 저렇게 예. 하시는 거예요, 다들. 예. 그렇죠. 말씀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끝까지 끝나봐야 아는 거니까 아마 끈기 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이제 지금 팀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개인전이죠. 예, 개인전이니까 사실 이제 흑팀 감독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팀 배팅을 이게 백팀 감독님은 참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감독을 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못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일단 개인전이니까 뭐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다들 뭐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오늘 출연하신 우리 제재하고 세 분들 다 뭐 아, 우리 그럼요. 김대복 대표님 이제 뭐 익히 잘 종목이나 이런 것들 잘 보고 있고 그다음에 김동엽 대표님도 같이 방송을 오래 하면서 출연하면서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요. 뭐 재료나 이런 것들 뭐 풍부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 민 박사 또 한 방 있는 분이니까 아마 끝까지 다 세 그럼요. 분 잘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세 분을 결승에서 뵙는다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한 순간도 없습니다. 김대북 대표님, 예. 작전대로 되고 계시죠? 글쎄 뭐 저는 워낙 다 잘하기 퍼주신다고 때문에 하죠. 좋은 예, 종목들. 예. 워낙 잘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1등을 해야 되는데 2등하면 또 집에 결승에서 가면 1승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2등하면 집에서 혼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1등 해야 됩니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네 분과 함께 오늘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지금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본선 진출 파트너 20분께서 준비하신 2026년 핵심 유망주가 있습니다. 투자 서바이벌 시즌3의 무료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 한 달간 진행이 되는데요. 검색창에 진짜 주식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본선 진출 파트너 20분이 준비한 2026년 핵심 유망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료는 일단 바꿔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검색창에 진짜 주식 검색하시고 20분의 전문가가 준비한 2026년도 핵심 유망주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전평 출발할 텐데요. 먼저 우리 이동근 대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동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각계약진이다. 각계약진이다. 예, 예. 우리가 뭐, 각계 전투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험난한 곳을 뚫고 도전해 간다, 앞 전진해 간다. 각계약진. 예, 이렇게 해석하면 각계약진 뭐 각자 도생 뭐 지금 장은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뭐 출세라는 이런 내용들보다도 네. 그냥 뭐 내먹고 살기 바쁜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오늘 어저께도 보면은 이제 이차전지주들이 올라왔고 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올라왔지만 하이닉스는 사실 빠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예, 그러다 오늘 또 이제 하이닉스 올라오니까 다른 것들도 살짝 꼬리 내리고 뭐 이런 장이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죠. 특별하게 이제 지금 모멘텀이 사실 이제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이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개인기에 그냥 조금 그 기대를 하는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는 지금부터 어떤 날은 또 TPU 그러니까 구글이 개발한 AI 반도체 여기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TPU 관련주들이 올랐다가 그래서 그거 좀 잠시 쉴 때 되니까 GPU 관련한 종목군들 내가 가야 되는데 하면서 또 갔다가 또 그 종목군들이 약간 또 힘빨이 좀 빠지면 또 이차전지 또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뭐 조방은도 또 낙폭가대로 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시장을 보는 거는 웬만한 끈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전반적으로 봐도 채팅은 안 되고 있지만 네. 분위기상으로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고 해서 지수는 올랐으나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는 변화가 없다. 그게 아마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을 좀 들여다보면은 뭐라고 할까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장 시장을 임해야 될지를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동훈 대표가 보실 때 현 시점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할까요? 일단 이제 제가 요 며칠 이제 지수가 사실 이제 미국 시장 올라오면은 야간 선물 시장에서 한 2% 가까이 급등 나왔다가 맞고 떨어지고 네. 3,850에서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서 좀 멈춰졌다가 뭐 어저께 모처럼 좀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이 예를 들어 4,150을 완전하게 뚫고 올라가는 이슈나 재료가 있는 시장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거품에 휩싸여 있으니까 그 거품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거품이 터질 때까지는 잔잔해질 때까지는 약간 이제 업종이나 종목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날짜까지 찝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일 전까지 제 12월 11일을 큰 변곡일로 보고 있는데요. 12월 1일에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제가 그냥 아. 변곡일로 지정한 그 값입니다.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근거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궁금하다고. 근거가 없이 그냥 찝으신 예, 그 제가 감으로 찍은 겁니다. 네. 그동안 제가 그 얘기 나와서 변곡일을 말씀드리면 아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12월 1일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4,050 언저리 가면은 일단 매수 강도가 약해질 거니까 거기서 매수하시면은 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3,950 밑으로 떨어지면은 반도체, 네. 2차 전지, 자동차 이쪽을 매수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1일 이후부터에서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확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 옆으로 저는 좀 횡보를 하고 기간 그래요. 조정을 받는 게 더 좋다. 단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매매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좀 갑갑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12월 11일 이후부터에서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새로운 트렌드가 체질이 뭐냐면 변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시장에? 지금까지 봐왔던 곳에서 시각이 조금 바꿔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만 보고 지금 계속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장을 보고 가는데 이면에 거품이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끌어내고 있으니까 그 거품은 불확실성이거든. 그 불확실성을 약간 시장이 싫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저평가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쪽에서 이제 세제 개폐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래요. 버틸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버틸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12월 전망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오늘 예. 특집 아닌 특집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12월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대복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복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예, 돌아온 반도체. 돌아온 반도체. 그래요.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일단 뭐 그 엔비디아의 실적이 딱 나오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상당히 호평가를 받았댔죠. 네. 근데 미국 시장에 딱 가니까 세 가지 문제가 딱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이제 감가상각 문제, 그다음에 매출 채권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한 가지가 그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 문제. 네. 요 세 가지가 딱 나와서 시장을 발목을 딱 잡았을 때 그때 새롭게 부각된 게 이제 구글의 TPU였단 TPU.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글로벌 시장이 반도체를 놓고 편가르기를 했는데 이제 그 엔비디아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파로 딱 나눠졌단 말이에요. 두 개가 딱 나눠졌는데 왜 우리나라 주가가 빠졌을까요? 이거 상당히 이거 지금 미스테리한 일이다. 저는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둘 다 싸우는데 곡괭이를 가지고 누가 이제 곡괭이 파는데 이 곡괭이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누가 캐든지 상관없이 곡괭이에
반도체는 대한민국 걸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반도체는 그 세계에서밖에 없거든. 곡괭이는 우리나라 거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 개밖에 없는데 이게 편을 갈랐던 게, 그래서 거기서 편을 갈랐던 게 특히 이제 하이닉스의 그 이제 하이닉스 HBM4가 완판됐다더니 이거 재설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TPU 같은 경우 이제 7세대 그 TPU가 나오는데 아이온 우드라는 거예요. 네. 여기는 HBM3 5세대급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그 이제 하이닉스의 그 HBM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60% 가까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하이닉스는 그냥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야. 니들 신나게 싸워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안 갈 일이 없는 거야. 갑자기 김대국 대표가 계속 반도체 얘기하고 지난번에 우리 민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거 가짜 상승이다. 왜 반도체 하이닉스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싹 들어오면서 반도체가 살아나니까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반도체가 결국은 안 살아나면 돈이 안 된다. 어차피 AI는 지금 전쟁 시대에 있다 이런 얘기죠. 특히 AI는 미중 간의 어떤 전쟁에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면 이렇게 급하게 돈을 때려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도 지금 급한데 어떤 형태로도 이쪽에 돈을 박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제 돈 그냥 갈구리로 끄는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케빈 하셋이라고 네네. 이번에 이제 지금 이제 연준이 위원장의 어떤 확률이 높은 확률이 사람이죠. 네. 폴리마켓에서 50%가 58%예요. 네. 그 확실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전략이 뭐냐 하면 AI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국방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시장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막 보고 야 이거 시장 금리가 이게 이래서는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뭔 국가적인 일을 할 때 그래요. 이건 금리는 무조건 국가적인 일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월 금리부터 내년 금리를 보면 계단식으로 3번 내지 4번 정도로 하향하는 걸로 딱 나왔거든요. 그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 아주 대호재이고 그렇죠. 또 미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 2026년이 어쩌면 역대급 호황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트럼프의 꼬봉이기 때문에. 예, 꼬봉이니까 트럼프가 트럼프의 하자는 친화적이다라고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네. 대로 친하지. 네. 예, 그래서 친화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장도 이제 아주 이제 그 12월 달 그 내년도로 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맞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좋은데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가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기대감 그리고 실적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친화적인 연준 의장 그럼으로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시장에 분명히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 그렇다면 이 말씀해 준 대로 TPU든 GPU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국가인데 네. 왜 투심이 외국인들이 이것을 알 텐데 왜 안 들어오고 좀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보실까요?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다 네. 보나요? 그게 이제 헤지 펀드가 전부 다 결산이 11월 달이거든요. 네. 11월 달에 결산이 딱 마치고 나서 휴가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시장은 새롭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쭉 나갔는데 결국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또 여기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천운이다. 천운이다.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역대급 제가 주식 한 40년 동안 주식하면서 네. 이렇게 좋았을 때가 있었을까? 어,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개인들은 왜냐면은 주머니가 통통 비어.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이 대형주보다 좀 탄력성이 좋은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나는 재미가 없는 지수는 올라가도 나에게 개인적인 재미는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이 안 늦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전략, 어떤 전략으로 가야지 그 재미를 톡톡이 느낄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이제 내가 그 저축을 해서 돈을 이렇게 모으면 이걸 한 주라도 주식을 무슨 주식을 사야겠지,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내가 조금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이걸 가지고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도 안 늦었다는 그 거죠. 말씀인즉슨 어떻게든 주식에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요? 지금 이제 뭐 조금만 눌리면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막 도망가야지. 아니 돈도 안 먹고 있다가 도망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시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역대급이다.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니 회원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전략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으시잖아요. 일단 주식을 해라. 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저는 지금 현재 뭐 한국에 지금 현재 반도체가 죽으면 이 시장은 다 죽는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기간적으로 반도체가 끌고 가는 장이니까 많이 올랐으면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건데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립식이든 뭐 아니면 일시적으로 들어오든 이쪽의 시장을 하면서 일단 큰 틀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바뀌어가는 이런 쪽에다가 투자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것도 한국 경제를 보면 무조건 돈 되게는 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앞서 반도체로서 우리 지수가 끌어올리는 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누가 보더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따로 움직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의 종목, 소위 말하는 소부장, 반도체에서 이런 종목들을 보유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들은 물론 간 종목들도 많지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조정을 또 깊게 받은 종목들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지금 다시 말씀대로 접근을 한다면 다시 또 대형주 단에 올라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많이 올라갔던 중소형주 소위 말하는 소부장 쪽으로 올라타야 되는 건지 이런 결정부터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씩 좀 정리를 해주면서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유동성 장세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크게 보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일부 둘 중에 하나든 아니면 둘 다를 사든 일부를 갖고 여기와 연관돼서 파생되는 지금 종목군들 네. 그 이쪽을 중소형주들 골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시장이 이렇게 판이 바뀌는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무조건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집중하는 이런 쪽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같이 편승하면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이어서 민경무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무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수는 꼬시지 마라. 꼬시지 마라. 김재복 대표님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꼬시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닌데. 네, 느낌상 그렇습니다. 꼬시지 마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재밌어요. 네, 꼬시지 마라. 한 줄 평이 꼬시지 마라 나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을 좀 듣고 있거든요. 네. 우리 큰형님 김대복 대표님은 40년을 하셨잖아요. 저는 한 30년 넘었나 봐요. 뭐 지수 4,000포인트를 보는 건 모두가 처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수 상단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은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그렇죠. 계속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루 사면 다음 날 물리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얘기했던 가격 대비 내렸습니다. 10% 이상씩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더 내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김대복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HBM의 끝은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대세 폭락을 한다.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제가 방송일 출연해서 2,400을 찍고 12월까지는 조정을 받고 1, 4분기에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올라올 때마다 그냥 파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됐건 하이닉스가 됐건 제가 장단건데 제가 팔라고 그런 가격 이하로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냐? 근거를 대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걸 안 봐요,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애널리스트한테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표가는 다 80만 원, 100만 원이 맞습니다. 그죠? 그걸 부정하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아예 기업 가치를 몰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태생적인 문제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요. 네, 외국인이 시장을 사주지 않으면 절대 오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외국인이 뭐 제가 이 얘기를 그 4,200에 멈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럼 외국인은 왜 멈출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 한국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사가지고 두세 배 올리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PBR 2 이하에서 굉장히 그 주가 탄력이 좋거든요. 근데 PBR 1.4 정도가 왔을 때는 주가가 좀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적, 자, 2차 전지가 대다수가 다 물렸어요. 2차 전지 때는 지금 반도체보다 더 열광했었습니다. 몇 해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네. 그때는 진짜 뭐 반도체 필요 없다, 2차 전지만 하면 된다. 이게 군중 심리하고 학습 효과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지금도 뻔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기대치, 꿈과 희망, 실적이 해마다 30%씩 늘 거야에 당한 거예요. 네. 적자에서 흑자를 갔는데 실상 까보니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사기다,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바뀔 거고. 근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거는 진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돼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을 찍고 있어요. 올해 굉장히 찍었어요. 그렇죠. 한 30-40%를. 네. 내년에 또 찍는데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성장세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그러면 지금 컨센서스가 나온 게 내년이 2026년이죠. 네, 그렇죠. 근데 27년에는 정체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 꿈을 먹고 성장성을 먹는 기업들은요. 우리가 올해까지의 펀드멘탈은 내년치를 갖고 봤을 때 분명히 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해가 한 달 후에 바뀌면 우리는 이제는 26년을 보는 게 아니라 27년의 펀드멘탈을 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했습니다. 올해는 내년을 봤을 땐 분명히 오르는데 올해가 지나버리고 내년을 평가한다면 성장성이 조금만 떨어지면 주가는 못 갑니다. 절대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개념이 잡혔죠. 자, 그러면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버티는 것도 되게 웃긴 겁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내려야 돼요. HBM으로 시장을 바꾼 거지 삼성전자는 얻어 걸린 겁니다. 천운. 왜냐하면 레거시 반도체로 H100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차라리 레거시 반도체라도 갔다가 우리가 AI를 할래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DDR 이 램이 가격이 2개가 넘었어요. 옛날에 뭐 되게 싼데 지금은 32기가를 못 꼽고 16기가를 꼽는 셈이 돼버린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실적을 보면 사람들은 이제 조만간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쫓아간다는데 저는 절대 못 쫓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왜 거품이냐 하면 하이닉스를 먹여 살려준 장비 업체는 한미반도체와 HPSP예요. 네. 고압 수솔 어닐링 장비와 TC 본딩이 없이는 HBM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주가의 실적을 보면 못 가요. 그럼 삼성전자는 하나하나 다른 장비로 이걸 한다라고 하는데 HBM3를 만들었을 때 수율이 안 나왔어요. 중요한 건 누구나 만드는데 수율이 안 나와요. 근데 삼성전자가 계속 한다 그리고 진슨왕이 손을 들어주는데 실상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중원비원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내년 실적은 오케이. 근데 내년이 돼서 내년 실적은 쉽게 얘기해서 실적은 나오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폭증이 아니고 동결같이 금리 동결같이 되면 이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한국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냥 이러니까 이런데 우리는 반도체가 적당한 가격을 못 받았다고 사람들이 짜증나 시장이 왜 이래 이러고 있지만 사실상 되게 간과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뭔가요? 저는 방송마다 나와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환율. 환율. 지금 유동성 장세인데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서학개미는 엔비디아를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돈을 벌어서 한국에 돈을 안 넣어요. 현대차가 그래요. 원래 현대차의 주가는 폭등했었어야 돼요. 현대차가 못 가는 건 돈을 벌어서 그 달러를 외국에 있는 거예요. 외국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걸 재무평가를 받으면 얘네는 반도체보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환차이기 때문에. 근데 달러가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있죠. 근데 환율 방어를 며칠 전부터 했어요. 지금 1,500원을 안 넘을 것 같은데 환율 1,500원 넘어가면 이제 난리 납니다. 대한민국이. 정부가 지금 한 3일 전부터 개입을 했어요. 그렇죠. 이틀 정도. 근데 이거 되게 인위적인 거거든요. 아셔야 되는 건 정부가 개입하면 환율을 잡는 게 아니라 환율을 더 뛰게 만듭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 헤지펀드나 영국 질환 좋은 헤지펀드 같아요. 그래서 이 환율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외환 쪽에서 한국 보유고가 많다 그러는데 해마다 200억 달러를 갖다 줘야 돼요. 한국 돈이 아닌. 수합을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외환 보유고 현재는 괜찮은데 외환 보유고 딸리죠. 그럼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원화가 강세가 되든가 아니면 금리를 높게 줘야 되거든요. 오늘 금리 동결 2.5% 했죠. 외국의 역외환율 봤을 때 미국은 4.7% 정도 돼요. 그래요. 그럼 한국에 적금하겠습니까? 미국에 적금하겠습니까? 미국이 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너무 반도체만 보고 있는데 주변 여건이 불안불안하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다. 네, 조정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김동엽 대표 의견도 또 궁금해집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저는 키워드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블랙 프라이데이. 네.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오늘 장이 사실 어제는 이제 기분 좋게 오랜만에 올랐습니다만 네. 오늘은 한 60포인트 오르다가 사실 20일 그 이동평균선 맞고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내일이 금요일이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번 달 들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폭락장이 나왔어요. 아, 그랬나요? 네, 11월 첫째 주는 130포인트 빠지다가 70포인트로 끝났고 지난주에는 151포인트 빠졌죠. 그 전주에 159포인트 빠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평균 코스피가 금요일 날마다 3%씩 빠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세 번이나 연속으로 금요일 날 폭락장이 나왔으니 그래요. 오늘 누가 그렇게 올리고 싶겠느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 같고 뭐 21선 정도 이제 올라갔으니까 먼저 탈출하는 게 임자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 좀 시장이 어제 큰 상승 이후에 오늘 추가로 뭐 분위기도 그랬고 사실 공교롭게 내일이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장이 안 하고 내일은 반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서 볼 수 있는 기준점이 없어요. 오늘 밤에 미국이 안 하니까 내일 금요일장에서는 약간 우리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거긴 한데 네. 그동안 좀 많이 참고했던 미국 시장이 안 하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도 있고 오히려 네. 또 금요일 밤에는 반장밖에 안 하고 금방 끝나기 때문에 1박 2일 동안 정도는 우리 시장이 조금 공허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그 키워드의 이제 어감이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패턴은 금요일 날 폭락했다 월요일 날 내지 화요일 날 올라가는 네, 그런 그렇죠. 패턴의 연속이었거든요. 다만 내릴 때보다 올라가는 게 좀 덜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아이러니하지만 내일이 미국 최대 쇼핑 그 행사 날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건 결국 박앤세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뭐 다음 주 초반만 생각해 보면 주식을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의 날이죠. 오히려 그- 기회다. 근데 이제 내일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 알아서 움츠렸는데 내일 진짜 제가 너무 재수없는 소리 같지만 마이너스 100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를 일이죠. 뭐 평소에 패턴대로면 분명히 나와야 되는 날인데 어제 오늘 미국장에서 이제 견뎠던 건 앞서서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해졌고 AI 버블에 대해서 이게 양쪽에 싸움을 붙이면서 AI가 계속 경쟁 구도로 간다는 쪽으로 승화시켜 버렸으니까 내일은 사실 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악재가 있는 날은 아닌데 지난주 지지난주도 뭐 특별히 뭐가 있어서 엄청 빠졌던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어쨌든 좀 금요일은 좀 조심하자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장중 상승폭이 많이 제한됐다 이런 그렇게-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평가를 주셨습니다. 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자, 그렇다면 전략적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내일 그러면 내일 만약에 예측대로 네. 지금- 검은 금요일이 돼서 예. 시장이 좀 조정을 봐줘준다면 아 이게 진짜 오히려 이게 또 취소할까요? 검은 금요일 기분이 안 좋은데 어쨌든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방금 현명한 말씀드린 대로 뭐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뭐 내일 솔직히 좀 치환을 해서 말씀드리면 기분 좋게 싸게 살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뭐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죠. 내일이 뭐 그림 맨날 패턴처럼 금요일 날이 그래요. 약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것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맨날 버블이냐 아니냐 갖고 맨날 싸우다 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낸 아이디어가 그냥 AI가 맨날 LLM 모델 통해 가지고 무슨 검색만 하는 시대에서 머무르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끝도 없는 그냥 미궁의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뭔가 진화되는 모습을 그래요.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AI 자체가 버블이라고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로봇주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AI가 버블인데 로봇은 성장하고 강해져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최근에 보면 뭐 젠수랑도 자주 얘기하는 이슈인데 AI 궁극적인 지향점이 뭐냐? 피지컬 AI인데 양쪽으로 나뉘면 로봇하고 휴머노이드랑 의료 AI 이쪽으로 빨리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물꼬가 터진다라고 생각해서 그쪽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특집 아닌 특집으로 좀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이 보니까 이제 11월도 딱 내일 1거래일 남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분께 12월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가 볼까 합니다. 이렇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OX판이 있으시죠? 그거 갖고 가볼게요. 12월 하면 우리가 가장 또 기다리는 게 크리스마스고요. 산타랠리입니다. 12월 산타랠리는 있다. 나는 없을 것 같다. 산타랠리는 12월에 오지 않을 것 같다. X의 의견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전망입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민경무 대표는 산타랠리 없을 것 같다. 앞서 한 줄 평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 흡사한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세 분은 산타랠리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김대복 대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12월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앞서 우리 이동근 대표는 12월에 대해서 어떤 체질이 변화가 되는, 섹터가 변화가 되는 뭐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김대복 대표 앞서 의견을 들어보면은 12월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반도체로 밀고 나가는 12월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대복 대표가 생각하는 12월 전망 짧게 한번 만나볼까요? 일단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지금 이제 9월, 10월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네. 11월 달에는 무조건 조정이니까 음봉이란 말이에요. 네, 마지막은 연봉의 이런 흐름에서 마지막 12월 달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나라가 연봉으로 이렇게 속도를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 그 크기가 파이가 결정이 안 된다는 그래요. 얘기고 저는 이거 그러면 외국인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왔지 않았느냐. 근데 12월 달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은
이번 11월 달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12월 달이 더 좋아 보인다. 왜냐면 지금 지난번 9월 달, 8월 달에 약했던 것하고 9, 10월이 좋았던 거 그런 뷰다 흐름?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12월의 주도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 예, 저는 반도체가 그중에서도 대형주 단으로 대형주, 소형주 같이 갈 것 같아요. 같이 예. 움직이는 좀 더 탄력성이 앞서보다는 훨씬 더 강한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네, 보나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2월 산타랠리도 있고 반도체 단으로 해서 움직임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럼 반대 의견 민경무 대표 의견 또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경무 대표가 여러 가지 의견 뭐라고 할까요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12월 우리 시장은 힘들고 민경무 대표는 내년도 1분기 때 우리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 네네. 거죠? 그렇다면 내년 1분기에 살아나는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는 역시 반도체인가요? 반도체가 되겠죠. 자,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X를 든 의미는 산타랠리의 의미가 지금 대비 100%가 오르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신고가를 못 냅니다에 X를 한 거예요. 산타랠리 신고가를 정도 했구나. 하려면 이 정도는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5포인트는. 그래서 4,200을 넘어야 되는데 저는 못 넘습니다. 그래서 랠리는 조금의 상승은 있는데 랠리는 없습니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드려요. 네. 제가 그 전에 이거 뭐 비싼 겁니다 하면서 차트를 한번 띄운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이거 어떤 차트일까요?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죠. 자, 코스피 차트. 네, 이건가요? 예, 제가 이때 방송에 처음 나와서 4,200이 고점이라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목요일 날 나와서 내일 내릴 겁니다라고 했는데 폭락을 했죠. 근데 내일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저항대에서 계속 두들겨 맞죠. 이 저항대에서 계속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밀리면 이 중앙 정도에 멈추지 않을까. 근데 이걸 파생 시장에서 연동해서 보면 아침에 매도했다가 오후에 매수하고 이걸 계속 바꿔가고 있거든요, 포지션을. 네. 그러니까 아침에 대량 매수 없는 선물 매수만 갖고 시장을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유튜브에서는 시초가부터 그냥 곧버스를 사십시오. 내일 쉽게 해서 지금 꼬시는 거거든요. 오늘 사신 분은 내일 손실을 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왜 12월까지 보시죠? 라고 했을 때 저는 차트 분석상 차트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거래량이 네. 제일 중시해야 돼요.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죠. 근데 내려갈 때 거래량이 한 번도 안 터집니다. 거래 없이 지수가 올라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려면 외국인 기관이 조단위는 사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개인이 방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반전 신호는 거짓이다. 예? 반전 신호는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2월에 저는 똑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그 비밀을 얘기하겠습니다. 12월 11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만기상 이게 그 전에 한번 뺐다가 11일쯤 오면 위로 쏠 수가 있는데 가두리로 가면 밑으로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선물 포지션으로 봤을 땐 상방인데 이거 언제든지 하방으로 쏠 수 있거든요. 되게 불안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저점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3,700이 깨진다면 그날일 겁니다. 그날일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3,700 안 깨질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 파생 시장이 되게 웃긴 게 3% 4%를 쉽게 빼버리죠. 시장에서. 그러면 3,800선에서 3,700선 중반까지 밀어버린 게 되게 쉽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5%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 정도는 더 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야 지금 팔고 조금 이렇게 지켜보다가 사면 괜찮을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해? 중장기 할 거면 몇 개월 들고 갈 건데 한 달만 조금 참았다 사지? 이 입장이에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민경무 대표의 반대 의견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김동엽 대표 산타랠리는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의견이십니다.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산타랠리가 12월 내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산타랠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실 크리스마스 앞뒤로 2, 3일 전부터 해서 1월 첫
한 2, 3일 거래일까지 네. 그 한 7일 정도 거래일을 산타랠리의 기간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간까지 몰랐네요, 제가. 그러니까 보통 12월 되면 그냥 1일부터 올라야 산타랠리인가 보다 이렇게. 산타랠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12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산타랠리가 있냐 없냐 가지고 계속 방송할 때 저는 조금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이게 뭐 12월 전체 내내 좋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전후에 가지고 1월 한 둘째 거래일까지 한 6, 7일 정도 기간을 산타랠리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민경우 대표님의 얘기처럼 저도 한 12월 중순까지는 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말쯤 가갖고 마지막 주나 그 1월 첫 주 정도에는 당연히 좀 랠리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뭐 양도세 이슈도 없어졌고 뭐 12월쯤 말 돼갖고선 또 어쨌든 제한적이지만 내년도 엄청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주랑 1월 첫째 주 한 2, 3일 정도까지는 랠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그 상단의 제한처럼 네. 4,200을 넘을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거는 4,200은 내년. 내년 한 4월에서 6월 사이에 넘는다고 보는 그러면 거고. 반대로 아까 앞서 3,800에서 3,700 정도까지 오히려 좀 밀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줄을 긋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평소에 팬데믹 때 내렸던 3번의 경험치를 갖고 이게 괴멸적인 하락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큰 상승장에서 나오는 하락의 범위라고 하면 10%를 넘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그거대로 계산해 보면 3,780 정도가 나옵니다. 그 선 정도는 뭐 순간적으로 가더라도 있다?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시는 연말 그리고 연초의 어떤 상승세가 좀 기대를 해본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때 주도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 쪽을 보고 계시는 걸까요? 뭐 섹터는 당연히 지수가 반등한다고 하면 반도체.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런 쪽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공교롭게 그 저녁 뉴스로 나온 게 뭐 코스닥 기살리기 정책이 곧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누가 봐도 코스피가 많이 달렸고 그렇죠. 코스닥이 안 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코스닥만 주로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 연기금의 투자 비율을 상향시키는 조치들을 곧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연말장에서 내년 초장에서는 뭐 지수가 그냥 맨날 100씩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고 하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시장별로 좀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의 호응에서 어쨌든 올라간 장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또 어디로 물꼬를 트고 있는가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동근 대표의 전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타랠리는 이따 5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12월을 전망하고 계실까요? 앞서 한 주 평 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으나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 개인들이 왜 힘이 없는지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네네.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9월 3일 제가 변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변곡부터 아래 위로 뻗으면은 위쪽으로 가는 아래쪽이 크게 간다고 했는데 그때 3,200이었거든요. 3,200에서 4,200까지 올라왔죠. 지수는 정확하게 31%가 올라왔어요. 31% 올라왔는데 거기에 어떤 종목이 올렸냐면 하이닉스가 17%를 올리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0%를 올렸거든요. 그러면 27%를 31% 중에서 삼전 하이닉스가 2개가 올렸어요. 그러면 9월 3일 이후부터 해서 올라가는 게 실질적으로는 지수 상승은 4% 정도밖에 못 본 거예요. 그럼 개인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전 하이닉스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엉망이죠. 수익률 자체가. 그 시장은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계좌에 쌀 들어온 거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올 때 내 종목이 안 빠져야 되는데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중고, 삼중고 이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지수가 얼마까지 갔다고 얘기하지만 네. 그 안을 뜯어 가지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삼전 하이닉스 2개 빼고 나면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망감이 많이 있는 거고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약 한 150조 정도가 더 지금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폭등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변곡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변곡은 언제부터 했냐면 4월 9일, 그다음에 7월 11일, 9월 3일, 10월 27일, 12월 11일 요렇게 이제 제가 변곡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10월 27일 이후에 조금 며칠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고 그게 이제 짧은 게 12월 1일부터 해서 3,950 이하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금씩 치고받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깨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냐면은 3,850을 깨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깨고 내려가 버리면은 그 밑에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하단하고 갭이 상당히 커요. 그걸 그냥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파생 쪽에서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하고 상극이에요. 상극인데 기관 투자자는 위로 보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하고는 하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걸 중심점을 지금 잘 맞춰가고 있어요. 오늘 또 보시면은 저는 4,005포인트 정도를 지수 고점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걸 뭐냐면은 지난번에 개파락 나왔던 자리 갭을 메꿔주는 수준에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포지션을 적절하게 맞춘 게 지금 오늘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깨버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기관 투자자는 이제 바보같이 이제 당하지만 않을 거단 말입니다. 이제 주식과 판세가 완전 극상방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아마 이 상태로 해서 그냥 그대로 쭉 끌려서 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이제 진짜 시장의 흐름은 12월 11일 이후 공교롭게도 그날에 제가 보니까 컷오프를 위칭돼 있더라고요. 예, 그 이후의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 사실 저는 우리 회원분들한테 현금 없습니다. 지금 주식 다 가지고 있어요. 몰빵입니다. 몰빵 치고도 지금 편하게 지금 있거든요. 어느 쪽인가요? 반도체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보냐면은요. 반도체는 단기 매매로는 상당히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기 매매로.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이 지금 거품이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은 불확실성을 피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걸 뭘 갈 것이냐. 아마 저평가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좀 만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우리 이동근 대표는 11일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반등 그리고 시원한 흐름이 조금씩 차츰 보여질 것이다. 하지만 그 흐름의 주인공은 지수의 시원한 흐름보다는 이제 업종이나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흐름의 주인공은 반도체는 아닐 것이다. 반도체가 역할을 해줘야죠. 안 해주면은 못 가는 겁니다. 지수가 깨지는 겁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그 지금 우리는 얘기 못 합니다. 그게 반도체인지 아닌지 얘기를 못 하니까. 반도체가 맞다 아니다만 해주셔도 안 되나요? 반도체는 없습니다. 예, 반도체는 단기로 매매 접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없습니다. 2차 전지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아니, 2차 전지 같은데 그렇죠? 김대복 대표님, 뭔 거 같으세요? 안 가르쳐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의 시장의 관전평부터 12월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한은 기준금리 2.5%로 4연속 동결입니다. 환율이 1,470원대까지 급등하고 부동산과 가계대출이 다시 늘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대신 동결을 택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부터 환율 흐름까지 파트너들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한은 기준금리 2.5%로 4연속 동결 낮추면 환율 집값 튈 수도. 그래서 지금 한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환율 불안, 수도권 부동산, 가계대출의 우려, 경기 회복 기대감 크게 이 세 가지 이유로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향후 금리의 향방성 우리는 어떤 전략,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이 이슈는 민경무 대표가 준비해 주셨거든요.
먼저 이야기 짧게 들어보고 추가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미국도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죠. 네, 근데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기훈 앵커나 저나 이제 지출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네. 당장 기름값 오르죠. 그럼 생필품 오르고, 그리고 원화 가치 떨어졌는데 수입 물가 높아지죠. 네. 그럼 인플레이션 오죠. 그럼 파월이 걱정했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동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해서 유동성을 일단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결은 그래서 얼마 전에 금리 인상할 것 같은 얘기를 했다 시장이 박살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국가의 헤드가 굉장히 중요한 게 트럼프의 의지, 파월의 의지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은행 총재 잘해야 됩니다. 근데 동결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안 받아서 다행인데 지금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뭐 환율 방어도 하고 동결도 하고 근데 이게 시장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 같이 금리 인하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은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으로 오게끔 유도를 하는데 잘 안 넘어오는 듯한 그런 좀 흐름이 보여서 그 부분도 답답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보게 되면 옛날에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고 잡아봤자 못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정부의 의지는 주식시장을 좋게 하고 부동산을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쪽으로 오면 좋은데 돈이라는 게 요상하게요. 시킨다고 말을 안 듣습니다. 나중에 효과가 오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유동성은 늘려주면 좋다. 그래서 뭐 조금의 지금 뭐 부동산이 뭐 폭등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은 안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 이슈는 뭐 여기서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첫 번째 이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여당 배당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이원화 제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보다 낮은 세율을 제시하며 배당세 부담 완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 환경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장, 파트너들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요. 여당 배당 분리과세 최고 세율 대주주 30%, 일반 주주 25% 이원화 제한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이 부분 우리 이동근 대표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어떤 이야기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제가 추가 질문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여당에서 이런 제안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의견들이 나옴으로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궁금한 거겠죠. 저희한테는. 일단 먼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방송을 하면서 오해 없으시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대주주 편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대주주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네. 약간 시장의 눈치를 보다가 한번 된통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고 그 부분을 다시 이제 그대로 대주주 양도세 부분에 수정 없이 50억 그대로 유지하는 현행한 걸로 유지. 예, 네. 그대로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그 정부 여당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대주주한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30%, 그다음에 소액주주는 지금 25%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원했던 부분들은 대주주에게 혜택을 많이 주자 이런 입법 취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소액주주나 대주주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대주주가 주주 환원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또 분리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은 항상 그렇거든요. 뭔가 하나 두 개 줄 듯 하다가 하나만 주고 하나 안 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토라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 현재 이제 말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이슈화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 처음에 나왔던 취지가 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실 이것도 뭐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을
뭐 하고 계획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나오긴 너무 이른 상황인 것도 같고 추가적으로 첨언의 말씀 있으시면 들어볼게요. 의견들. 뭐 김대복 대표님이나 김종현 대표님 없으신가요? 예. 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어 15개 약가 대폭 인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령층 사용이 많은 오젬픽과 위고비 등 15개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 가격은 내후년부터 적용되며 정부 지출과 환자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거란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이번 정책이 글로벌 제약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파트너들의 분석 바로 들어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어 15개 약가 대폭 인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15개 주요 처방 가격을 대폭으로 인하하는데 제약사들과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번 조치는 위고비와 같은 비만 당뇨 치료제, 천식 관절염, 암 치료제 등 고령층이 사용하는 고비용 약품들을 포함한 2차 라운드 약가 협상인데요. 2027년도부터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복 대표가 준비하신 이슈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의 기본 어떤 정책이 약가 인하이고요. 그 이제 존 주니어 케네디 주니어 네. 장관이 이걸 강력하게 밀고 가는 이런 흐름인데 이건 지금 현재 일부 제약사들하고 협약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정책도 계속 길게 밀고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이런 흐름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뭐 일부 이제 일라일이나 이쪽에서 지금 손을 들고 이쪽 정책에 수용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오바마 케어 자체를 지금 이제 좀 더 연장하는 이런 수준의 이런 흐름들로 가고 있고 네.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출범하고 지지율이 37%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의 어떤 주장대로 계속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쪽 시장 흐름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나는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뭐 관세 정책도 지금 이제 그 원자재나 이런 쪽 시장 흐름들을 낮춰줬던 것처럼 지금 현재 다른 이거 약가뿐만 아니라 관세 정책 자체도 인하하는 이런 쪽 시장 흐름으로 계속 간다면 한국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의료비 지출과 시장 흐름 어떤 영향이 우리에게 미칠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좀 뭐랄까 바이오에 관련된 전략적인 부분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약가를 인하하면 사실은 그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 약가를 인하하면 부담이 마진이 주는 거죠. 마진이 주는 네. 거 부담인데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이걸 계속 이렇게 인하 정책을 펼 수 있을까? 그 이제 물론 빅파마들이 일부는 이제 수용해서 항복 문서를 들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가를 인하하면 전체적으로 그 약가를 인하하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이런 쪽에 우리나라가 특화되어 있는 이런 쪽에서는 좋은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지금 현재는 이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도 선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슈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어 15개 약가 대폭 인하라는 헤드라인 갖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을 하는 동안에 코스닥에서는 좀 주춤주춤 머뭇머뭇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하면 대표적인 섹터가 역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일 텐데 지금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흐름 이거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전략으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들을 먼저 좀 들어볼 텐데
이동훈 대표는 제약바이오 잘 말씀 안 하시잖아요, 원래.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다른 분들한테 좀. 김종엽 대표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현 시점 제약바이오를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질문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나올 때 네. 약 3주 전에 제가 바이오 섹터를 얘기하면서 네. 이거 주도 섹터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 뒤에 한 3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뭐 느끼는 그 개인차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꽤나 바이오가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또 ABL 같은 뭐 대규모 수주권이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이전권이 나오면서 또 촉발시킨 영향도 있었고 또 AI가 쉬니까 또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강한 면도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봐서 이번에 제약바이오단은 상당히 높은 어떤 성과를 나타냈고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졌고 또 1월 달에 JP모건으로 다시 이제 회귀되는 제약바이오의 그 학회라든가 이벤트 사이클이 또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뭐 연말이나 JP모건 열릴 때까지는 이 정도 구도 특히나 또 앞서서 뭐 시장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뭐 AI라든가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4,200선을 뚫고 뭐 4,500이다, 5,000이다 이런 바람을 넣는 식으로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단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는 섹터지만 네. 최근에 봐라 10년 전하고 옛날에 뭐 신라젠이나 뭐 요새 다시 오르긴 하지만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게 신약 개발 단계 뭐 마지막 단에서 꼬꾸라지면서 7, 80% 빠지던 이런 시대는 아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비만약 중심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프라이스는 낮추는 대신에 퀀티티를 높이는 거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레벨을 더 확충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뀌는 것 같고 지금 빅파마들의 전략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암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그러니까 암을 막기 위한 거나 아니 완치하는 데 노력을 들이는데 사실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요새는 그 흐름이 바뀌었대요. 항암제 개발을 포기하고 비만약 쪽으로 가자 이렇게 빅파마들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뭐냐면 조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느 정도 뭐 회복이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수로 봤을 때 비만 환자는 앞으로 50세 이상에서는 반 이상이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디가 더 크느냐를 보면은 항암 시장보다는 비만약 시장이 훨씬 크다라는 얘기죠. 그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쪽이라서 사실 최근에 뭐 릴리가 시가총액 1조 달러 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BIT 기업 중에 그 워렌 버핏의 회사 빼놓고는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사실 최근에 나스닥 조정받을 때도 신고가 계속 뚫어준 건 바이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제 생각엔 또 다른 어떤 충격적인 그런 결과, 뭐 기술 이전 4조, 3조 했는데 뭐 진짜 시체말로 빠꾸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 안 나오는 한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는 이 뭐 섹터들 중에서 이 특히 바이오 섹터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여기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섹터고 그래도 늘 항상 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항상 해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근데 네. 그 말 자체에 사실은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옥석가리기가 그래서 가능하죠? 전문가분들에게 옥석가리기를 항상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들도 약사 면허가 있나요? 의사 면허가 있나요? 솔직히 남들이 리포트 써놓은 거 읽고 나서 이거네라고 생각해서 방송 나와서 큰 소리 지른다 뿐이지 솔직히 저는 이해를 정확히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트렌드,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러면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동엽 대표가 바라보시기에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업종, 섹터는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까 비만 치료제 쪽도 말씀하셨고. 제가 맨날 나와서 바이오 얘기 물어보면 맨 처음에 포석으로 까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제약바이오는 진짜 더더욱 모르겠고 비전문가인데 제 포트의 7, 80%가 바이오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제가 아니 저희 회원 방송 때도 그럽니다. 저는 분명히 바이오는 정말 모르는데 왜 나는 바이오만 계속 넣고 있지? 그럼 그 포트 안에 있는 바이오 7, 80%의 바이오 섹터는 어느 쪽의 섹터에 좀 편승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삼성 그 바이오가 한 달 정도 쉬고 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한 달 동안 바이오가 간과 대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느낌이 들 거라 바이오도 좋지만 에피스 같은 데 좀 집중을 하기도 했었고요. 에피스랑 기술 이전 계약을 앞두고 있는
이중항체 기업들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는 모습이었고 뭐 항암 그 비만 쪽도 지금 경구용 쪽으로 좀 많이 추세가 가고 있는 분위기라 뭐 그런 쪽에 좀 집중하는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민경호 대표님 제약바이오 좀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네. 네, 민경호 대표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짧은 의견과 함께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어느 쪽 섹터를 보는 것이 가장 현 시점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실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하셔서 제약바이오는 솔직히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10배를 먹든가 반토막을 나던가 이건데 솔직히 우리 김동엽 대표님이 정말 좋은 얘기를 솔직하게 했는데 약사 면허증이 있습니까? 뭐 의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저 민박사라는데 박사학위 없거든요. 근데 주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박사니까. 네. 네. 그게 이제 별명처럼 돼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의존하는 건 저도 바이오에 심취해서 막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게 그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임상을 하다가 진짜로 열심히 하다 실패했는지 그냥 실패했는지 원천부터 알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제 주변에 물어보겠죠. 약사나 의사한테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가능성이 90%예요 하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제대로 걸리면 대박이고 아니면 이제 쪽박 차는 건데 그래서 그 전에 옥석을 어떻게 가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부채가 좀 적고 부채가 적고. 예, 그리고 라이센싱을 해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서 R&D에 투자를 하는 회사. 네. 그리고 기관이 그래도 매수해 주는 종목은 안전하다.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의 열풍은 일라일리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그 국내 업체들이 빛을 보는 이유가 그 전에 치료약 원료는 다 개발이 돼 있는 건데 제형 변경이잖아요. 네. 그 한국 기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형 변경을 했을 때 흡수율이 좋은 업체가 어디지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업종 테마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실상은 한국 시장을 들여다보면 반도체와 2차 전지와 바이오로 돼 있거든요. 뭐 바이오가 안 가면 2차 전지가 가고 2차 전지가 가면 바이오가 안 가고 뭐 매번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가 가니까 2차 전지가 안 가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이제 체인저가 돼야죠. 네. 바이오는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게 후유증이 뭐가 있냐면 셀트리온이 내릴 때 셀트리온 반토막 났을 때 다른 종목은 10토막 났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토막 나면 다른 종목 2토막 요 정도 3토막에 끝나는데 이 바이오는 거품이 많아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네. 요거 갑자기 확 궁금해지는데 이거 OX 한번 가볼까요? 현 시점 만약 코스닥에 내가 종목을 선택을 한다, 섹터를 선택을 한다. 그럼 현 시점에 봐야 되는 섹터는 바이오다. 지금 바이오보다는 2차 전지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X로 한번 가볼까요? 궁금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코스닥을 이끌어주고 좀 끌어당길 건 역시 바이오라고 생각하는데 또 바이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차라리 또 2차 전지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바이오다 생각되시면 아니다. 2차 전지일 것 같다는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봐요. 이게 2대2로 갈리네. 질문할 만하잖아요. 두 분은 바이오, 두 분은 2차 전지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동훈 대표님 2차 전지 이야기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2차 전지에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앞서 담고 있는 섹터 2차 전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사실 제가 아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밖에 없어요. 네. 예,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뭐 각자 각계 약진이잖아요. 바이오 테마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바이오주 투자하는 거는 저는 전임상이나 임상 1상 들어가기 전에 투자하는 거지 그 이후에 가는 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2차 전지 쪽은 이제 어떤 쪽이냐면은 일단 이제 항상 제가 방송에 나와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 많이 드렸어요. 삼성 SDI하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일단 2차 전지 전기차 캐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현재
나오고 있는 업황은 뭐 테슬라나 이런 쪽에 보면 판매되는 이런 내용들이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국내 전기차가 20만 대 정도 팔렸다. 네. 캐전 면상을 벗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0 못 간다고 하는 쪽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그봐 아직까지 전기차 안 팔리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는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ESS 쪽에 상당히 많이 그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이제 보면 리튬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중국 쪽에서 그 CATL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리튬 강산을 아직까지 재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강봉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표들은 내년도 리튬 수요가 한 30%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리튬 가격이 안정이 되고 ES 쪽에서 늘어나고 ESS 쪽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2차전지 쪽은 시간의 문제지 조금 업황이 터닝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요 정도로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채팅창에 혼났어요. 이런 질문에 팻말을 들게 하다니 이렇게 혼났는데 근데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돈만 있으면 다 담지요. 바이오도 좋고 2차 전지도 좋으니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도 만나봤고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LG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박차입니다. 삼성과 LG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확대에 이어 지능형 로봇과 자동화 적용을 강화하고 있고요. LG는 로보티즈 부품을 도입하면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로봇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기술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내 로봇 산업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파트너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삼성, LG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박차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삼성은 산업용 서비스 로봇 자동화를 그리고 LG는 가정용 로봇 상용화를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번 이슈 우리 김동엽 대표가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전시회가 이제 11월 초에 있었던 로보월드라는 전시회인데 로보월드요. 예, 네. 일산에서 매년 한 10월에서 11월 사이 열리는데요. 이번에 역대급으로 5만 명 정도가 참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방금 헤드라인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체제를 구축하면서 그 AI라든가 로봇 인재들을 임원으로 대거 등용을 했다고 하고 그런 추세는 LG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기술 중심, 특히나 AI의 로봇이나 이런 거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을 임원단으로 발탁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을 좀 중요시 여긴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젠가의 뉴스 보면 싱가포르의 모 회사가 계란을 까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삶은 달걀을 삶을 달걀을 이제 깔 정도로 그 로봇 손이 굉장히 이제 섬세해졌다라는 그렇죠. 뭐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어제 오늘 로봇주가 전 되게 강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개별 이슈가 있는 것도 있지만 로봇이 이번 올해 들어서 제일 셌던 이유 중에 하나가 8월 달에 8월 20일 전후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네, 로봇주가 그렇죠. 시작을 했거든요. 4.5일째 그죠. 예, 근데 공교롭게 엊그저께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또 발표가 됐는데 재계나 노동계나 전부 다 반대하는 시기예요. 이게 뭐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협력업체가 8,500개나 되는데 이 교섭의 단위를 분리할 수 있게 시행령에서 고쳐놔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8,500개 그 회사 다 각기 교섭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도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노란봉투법에 어쨌든 운영하는 사람 쪽에서는 충격적인 얘기니까 훨씬 더 이제 로봇에 대한 관점들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좀 저변에 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봇 쪽은 AI의 버블과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버블을 희석하기 위해서라도 로봇은 빨리 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뜬금없는 얘기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칩은 많은데 전력이 없고 중국은 전력은 많은데 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면은 중국의 무슨 로봇 하나가 그 3일 동안인가 100km를 그냥 이렇게 걸어서 뭐 완주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로봇은 어쨌든 산업 현장에서 더 쓰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받을 환경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로봇 흐름은 노란봉투법 시행은 진짜 내년도 3월이에요.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로 갈수록 더 훨씬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로봇주 지금 뭐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다 또 조정도 깊이 받았다. 뭐 우리가 이제 버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로봇주 진짜 말 그대로 개거품이죠. 예, 대부분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네.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이동우 대표님의 아주 귀한 표현처럼 누가 이 버블을 터뜨리려고 하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버블인 건 확실한데 터트릴 사람이 없다. 제가 아까 자랑질 좀 했습니다만 그 110만의 조회수를 찍은 그 짤이 네. 로봇에 대해서 이것만 사세요라고 주장했던 부분을 1분으로 잘라갖고 쇼츠로 만든 게 110만을 찍었는데 이것만 사세요가 뭐였나요? 거기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 사면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어. 그 액추레이터랑 지금 감속기 종목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의 제일 취약점이자 도전 과제는 인간과 유사한 손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제일 미세하게 할 수 있는 기본 부품이 액추레이터자 감속기라서 고지역 기업들만 지금 주목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고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휴머노이드를 무진장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로봇손에 들어가는 액추레이터를 내가 만족할 만큼 만드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한두 달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경하고 이렇게 영상 인터뷰인가 모른가 하면서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이 제일 주목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습니다. 1등 기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렇다면 또 여기서도 하나 해주시죠. 여기서는 혹시 아나요? 1,100만이 갈지? 뭘요?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이 종목만 로봇에서 보시는 거 저희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로봇이요? 네. 저는 뭐 1,100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오늘 원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뭐 로봇에 물어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요새 또 잘 가는 게 SPG라는 종목이 엄청 잘 가거든요. 네네. 뭐 LG랑 이제 협업한다 이래갖고 잘 가는데 그게 이제 감속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감속기 국산화를 한 기업이 딱 제가 알기로는 2개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SPG고 하나는 SBB 테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갔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쯤은 전 SBB 테크가 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뭐 첨언하신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대결 종목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들어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본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20명이 예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로 쟁쟁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4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본선 원픽. 먼저 우리 이동근 대표부터 볼 텐데 이동근 대표는 감독 출신이기 때문에 종목을 하나만 준비하셨죠? 예. 그렇죠. 그럼 이동근 대표 지금 참여하신 우리 참가자의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하셨는데 선별 기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무난한 종목. 무난하다. 이 무난하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니 개별 종목은 지금 수익률 대회 전부 다 아주 참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찝으면 혹시 또 방송에서 영향을 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제일 무거운 거, 무거운 거, 예, 예. 그래요. 뭐 방송에서 나가도 별로 부담이 없을 것 같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예, 그래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떻게 봐야 되는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뭐 계속 우리가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구글이 TPU를 통해서 구글 제미나이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처음에 챗 GPT, 제미나이 어느 거 쓸까 하다 요즘 제미나이를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좀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좀 밀렸죠. 예, 밀렸는데 밀리면서 하이닉스도 같이 밀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TPU나 GPU나 둘 다 HBM 다 들어가는 거고 물론 이제 조금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거는 있습니다만 그래요. 이게 시장이 확장이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우리 지금 선수들께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SK 하이닉스가 54만 6천 원 정도인데요.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조정 나오면은 저는 매수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는 60만 원. 네. 예, 손절가 5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우리 이동근 대표가 선택한 원픽 종목인데요. SK 하이닉스 보니까 우리 김대복 대표님이 보유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김대복 대표가 보유하고 계시고 한중현 대표가 또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유하고 계신 김대복 대표님 또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본인의 종목 중에 하나를 또 픽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종목을 픽해 주실까요? 네, 저는 그 LS 일렉트릭을 가져 나왔습니다. LS 일렉트릭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뭐 LS 일렉트릭은 잘 알다시피 북미 AI 데이터 센터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배전반으로 유명한데 사실 이번에 이제 어저께 그 미국의 기업과하고 이제 동남부 지역에 있는 기업 데이터 센터에 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525kV급의 초고압 변압기를 수출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원래 배전반은 돈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고압 변압기가 쇼티지가 일어나는데 여기를 공급한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있다. 특히 그렇게 보고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ESS용 변압 전환 장치를 미국에 그 인증을 획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격도 하이닉스처럼 충분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 제가 이제 포트에 하이닉스하고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LS 일렉트릭 본인의 종목 중에서 원픽으로 선택해 주셨고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다른 참가자의 선별 기준은 이제 수급하고 수급. 이제 시장의 어떤 모멘텀 이걸로 봤습니다. 수급과 모멘텀을 품고 있는 종목. 예. 어. 이제 종목은 ISC입니다. ISC. 이건 이제 좀 뺏고 싶은 이런 기업인데 네. ISC는 이제 우리가 아식이라고 하잖아요. 주문형 반도체가 지금 현재 이번에 TPU 때문에 확대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대규모 이제 대면적의 소켓을 만드는 회사이고 공급이 확대가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버닌 테스트 소켓을 이제 공급을 통해서 네. 이제 장비 사업부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2025년 4분기의 영업이익은 194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159% 신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 회사는 요거 한번 뺏어보고 저도 계좌에다 한번 넣고 싶은데 제가 다른 계좌가 들어 있어서 그래요. 좀 아쉽다. 좋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뺏고 싶은 이 ISC는 지금 홍희진 대표의 예.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민경무 대표로 가보겠습니다. 민경무 대표 본인의 원픽 종목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예. 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바이오가 가고 있는데요. 바이오 조정 시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반도체 조정 시 갈 수 있는 거 2차 전지는 그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2차 전지를 근데 앞서 네네. 제가 OX 때 예. 바이오와 2차 전지 했을 때 바이오 쪽에 손을 들지 않으셨나요? 바이오에 손든 건 그게 질문을 좀 세부적으로 했으면 네. 저는 바이오의 KBT 관련 종목 있죠. KBT 관련 종목이나 쉽게 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매출 증대 바이오를 보고 있지 지금 뭐 제형 변경 쪽으로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바이오의 부유와 지금 종목들의 시장하고는 조금 시장 틀려요. 다르다.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그 종목이 뭐 20-30%를 보게 아니라 이것도 대박이 날 수 있겠는데 그런 종목을 몇 개를 보고 있고 시장 전체로 업종으로 보면 그렇죠. 2차 전지가 향후 주도주가 될 겁니다. 저는 무조건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그 하이닉스도 적자일 때 99,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요 3년 사이에 60만 원대를 찍었죠. 자, 그럼 2차 전지는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손해보게 했잖아요. 그럼 평생 없어질까? 조선주 끝날 줄 알았더니 난데없이 올랐죠. 조선주. 근데 2차 전지는 캐즘이 끝났고요. 중요한 건 에코프로 같은 걸 얘기하는 이유는 테슬라 주가와 2차 전지는 같이 못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테슬라 주가가 가면 같이 갔었는데 네네. 거기에 사용량에. 근데 지금 2차 전지들이 보고 있으면 굉장히 힘이 좋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ESS,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이 내년에 2배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그 OCI 홀딩스도 그랬습니다. 수십 배 폭등하고 열토막을 내놓고 바닥배비 몇 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업종이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옛날에는 기대치가 높아서 기대치에 충족을 못하니까 주가가 내려갔다면 지금은 모두 포기하고 있을 때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할 때 주가의 턴한 속도는 굉장히 클 것이다. 근데 에코프를 왜 굳이 얘기를 합니까? 뭐 그전에는 저는 무조건 LG 엔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극재 쪽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봤을 때 소부장을 보는 편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한 1,800억 정도 내년에도 계속 흑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적자가 흑자로 바뀌었을 때 주가 상승폭이 있는데 내년에 숫자로 쉽게 얘기해서 성장폭이 커진다거나 이러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래? 2차 전지 에코프로를 살래? 그러면 에코프로를 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회사의 조건 나쁨을 떠나서 샀을 때의 수익률은 어떤 게 높을까? 2차 전지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경무 대표 본인의 종목의 원픽은 에코프로고요. 자, 이제 참가자인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 원픽인데요. 선별 기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기준에 놓고 선택하셨을까요? 지금 시장에 무난한 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제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갔다 로봇 갔다가 근데 뭐 지난주에 와서 얘기했지만 시장이 조정일 때는 신규주하고 잡주들이 갑니다. 그래서 뭐 천일고속부터 시작해서 신규주 노타 뭐 굉장히 많죠. 이뮤나시아 요 몇 개월 사이에 상장했었던 종목이 가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한 그 모멘텀만 정부에서 그래서 은행이 할지 뭐 네이버나 오늘 두나무 합병하면서 그 네이버의 주가가 조금 움직였는데 순환매상 한 번은 오르지 않을까 요 정도로 체크를 해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카카오페이. 네네. 그렇죠? 뭐 이 정도 설명으로 마무리하면 되나요?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보고 짧게 하라고 얘기를 짧게 하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이 정도로 충분히 뭐 공감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이제 또 원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종목 중에 원픽 하나만 선택해 주시죠. 네, 저는 아바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바텍. 예,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여기 사실 우리 대표님들 보면 진짜 중우장대 내지는 시가총액 이제 수십조 뭐 이런 단위를 사실 선호하시는 이렇게 연배에 어울리는 종목들 선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생긴 거와 다르게 진짜 개잡주 중심으로 우리 회사 관계자가 들으시면 좀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이제 갓 1,000억 넘은 종목이니까 몸짓이 가벼운 종목들.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지금 수익률 대회잖아요. 수익률 대회 카카오페이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어울리지는 않는데 그런데 요즘 시장이다 보니 이런 종목들 저희 뭐 ETF도 나오는 수익률 대회니까요. 네,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아바텍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바텍은 오늘 뭐 리포트가 좀 주요했다고 봅니다. 저도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잡아본 종목인데 나도 MLCC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나도 MLCC다. 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 보면 오늘 조금 빠지긴 했지만 계속 신고가 모습을 띠면서 뭐 기판 쪽하고 MLCC가 뭐 풀가동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아바텍도
그 MLCC 쪽을 해요. 물론 이제 반도체보다는 약간 태양광 인버터 쪽에 들어가는 MLCC긴 한데 그쪽도 어쨌든 쇼티지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 보면 MLCC 매출이 한 240억 정도 나왔는데요. 그게 전년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신장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사실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도 애매합니다. 아까 민경훈 대표님 에코프로 막 1,800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업이익이 33억 났는데요. 이게 400% 늘어난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신장률만 보면 성장 가도를 갖고 있고 추정치도 50% 이상 상회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앞으로 MLCC 쪽은 뭐 성장을 계속 할 거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00억 원 시대로 들어올 것 같아서 좀 싸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바텍 만나봤고요. 이제 참가자들의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픽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선별 기준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당해봤다. 당해봤다? 네. 경험을 했다란 말이 딱 내가 맞겠습니다. 한번 만났던 종목이다. 네. 나와 함께했던 종목이다. 회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네. 이 회사가 개발하는 그 침으로 당뇨 수치를 재는 그 신박한 개념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저는 이제 한 20년 차 이상의 당뇨인이기 때문에 잘 재지는지 한번 와달라 그래갖고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요. 오늘 뭔가 솔직한 고백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동훈 아나텍입니다. 동훈 아나텍 어떤 종목일까요? 요새 말 그대로 지금 제 화면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실적은 이번 3분기가 완전 망쳤거든요. 작년도 3분기가 60억대 영업이익이 나던 회사가 올해 7천만 원 벌었어요. 순이익, 영업이익이 98%가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 주가만 보시면 마치 뭐 90% 100% 신장한 회사처럼 주가가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저효과라고 봅니다. 3분기 때 좀 안 좋았던 게 4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7천만 원에서 40억대로 찍힐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 타액 기반으로 혈당을 재는 기기에 대한 것들이 12월 달에 뭐 식약처 승인권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반도체 부품 회사 이렇게 돼 있다가 헬스케어 회사로 좀 탈바꿈되면서 모종의 그룹들이 좀 붙은 느낌인데 어쨌든 수익률 대계상으로는 굉장히 좀 탐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동훈 아나텍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본선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 탑5 빠르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10 먼저 공개합니다. 와, 오늘 종목 수익률 모두 대단합니다. 10위부터 두 자릿수네요. 네, 그러니까요. 김정기 파트너가 10위, 이어서 안인기 파트너가 이노테크로 9위 자리합니다. 네, 오늘 흐름 좋았던 3위원으로 정혜영 파트너 8위고요. 7위에 홍희진 파트너, 6위에는 박윤진 파트너입니다. 네, 5위권 살펴보시죠. 5위는 홍희진 파트너입니다. ISC로 21%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 양태원 파트너, 노타로 29%대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3위는 최인석 파트너, 한라캐스트로 32%대 수익률 잡아냅니다. 네, 2위는요, 김정기 파트너, SPG 57%로 높은 수익률 기록했지만 1위 자리를 내줬네요. 그렇다면 1위는 누굴까요? 보시면요. 바로 안인기 파트너입니다. 천일고속으로 무려 74%대 종목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오늘 높은 계좌 수익률 탑5 선수들 확인해 보시죠. 5위부터 공개합니다. 오늘 출연하신 김동엽 파트너 5위에 안착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 나현우 파트너가 차지합니다. 이어서 3위는 정혜영 파트너입니다. 2위는요, 김민재 파트너가 자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1위는 김용덕 파트너 오늘만으로 8%대 계좌 수익률 달성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중간 점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지금까지 수익률을 차곡차곡 쌓아낸 누적 계좌 수익률 탑5 확인해 보시죠. 5위는 김동엽 파트너 5위에 안착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 홍희진 파트너입니다. 3위 만나보시죠. 3위 오늘 출연하신 김대복 파트너 대단합니다. 네, 다음으로 2위는 정혜영 파트너가 5%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1등은 누굴까요? 어떤 참가자고 계좌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공개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에 참여 중인 상위 5위부터 2위, 또 10위부터 1위, 뭐 오늘은 중간 점검으로 쫙 다 공개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종
현재까지 최종의 1등은 과연 누구일지 저희가 2위까지 살펴봤는데요. 근데 뭐 편안하게 완착들 하고 계신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현 시점 1위는 누구일지 본선의 현재까지의 1위 공개합니다. 현재까지는 안인기 대표입니다. 10.03%의 계좌 수익률로 안인기 대표 축하드립니다. 자, 안인기 대표가 현재 본선 1위를 달리고 계시는데 아직 모르죠. 한 주가 남았기 때문에. 흑팀입니다. 흑팀.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네. 흑팀에서 어렵게 올라오셨는데 안인기 대표님이 현재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라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12월 말 연말까지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자, 아주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근 대표님. 예. 선별 기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앞에도 제가 2차 전지 말씀을 드렸지만 네.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 나고 나서 약간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라서 한번 종목 선정 한번 해봤습니다. 연말까지 봐야 되는 예. 종목 2차 전지. 과연 우리 이동근 대표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이동근 대표님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이동근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삼성 SDI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삼성 SDI 같은 경우 ESS 쪽에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다음에 ESS 이쪽인데 전기차 쪽의 배터리는 LG 엔솔이 1등이고요. 그다음에 ESS 쪽에는 삼성 SDI인데 이제 요게 하나 있습니다. 12월 달에 정부에서 지금 입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1조 원대 ESS 배터리 입찰건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누가 많이 가져갈까? 삼성 SDI가 가져갈까? LG 엔솔이 가져갈까? 요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심 과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잠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단기 상승하고 나서 눌림이 지금 나왔죠. 어저께 이제 양봉이 나왔었는데 아마 조정 나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동근 대표 탑픽 종목 삼성 SDI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김대복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저는 뭐 모멘텀하고 실적. 모멘텀과 실적.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대복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의 종목은 리노공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모멘텀은 리노공업이 요즘 이제 구글의 TPU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성능 IC 테스트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 P와 Q가 증가하는데 이 회사는 리노 소켓이 한 46% 정도 증가하고 그 지금 이제 수량 쪽으로 Q에서는 한 60% 이상 신장하니까 앞으로 좋은 이런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네. 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63,000원 이하에서 매수하고요. 목표는 10만 원. 그래요? 손절 라인은 57,000원으로 대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 탑픽 종목 리노공업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목표가 손절가 진입 가격 따로 정리해서 도와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민경무 대표의 이제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기준에 놓고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거저거 모르면 그냥 수익 줄 거, 좋은 회사, 안정적인 거 그런 거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JS 코퍼레이션입니다. JS 코퍼레이션. 네, 예, 어떤 이 내용일까요? 회사는 뭐냐면 OEM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게스, 뭐 코치, DKNI, KB 크라인 외국에서 굉장히 인정받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돈도 굉장히 잘 법니다. PBR은 0.3 정도 되고 퍼로는 4 정도 되죠. 근데 배당도 4% 정도 합니다. 12월 결산이니까 지금 사가지고 넘어가면 수익 주겠죠. 배당까지 주고. 그리고 회사가 외국 기관이 굉장히 사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이 향후에 2~3배 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하얏트 남산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회사가 인수한 겁니다. 뭐? 하얏트를 인수했어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운영 중에 조금 손실은 보고 있지만 네. 굉장히 잘 던진 거거든요. 아마 평가이익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천일고속 같은 경우도 그 이후로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손해볼 거 아니라 기업의 가치 측면으로 보고
부동산 가치만 본다 그래도 그냥 편하게 사놓으면 그냥 돈 벌 종목. 네. 그 펀드들도 이런 종목 다 편입합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소액이나마. 그래서 시장하고 상관없이 편하게 수익 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경무 대표의 연말까지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제 김동엽 대표의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선별 기준부터 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뭐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과 말씀드릴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선택한 연말까지 봐야 되는 네. 탑픽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김동엽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파인엠텍을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애플향 종목들이 상당히 좀 괜찮았다고 좀 보는데 BH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한 9%대 상승이 나왔거든요. 파인엠텍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폴더블에 들어가는 힌지라는 부분을 만드는 회사인데 독보적인 뭐 기술력과 그 공급망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동사가 한 570억 정도 자금 조달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뭐 캐파를 늘리고 레이저 장비라든지 이런 거 도입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런 오더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500억이나 투자해서 만들진 않아 놓을 겁니다. 내년도 영업이익이 400억대 중반 예상하는데 올해보다 9배 늘어나는 수치라는 거 확인하시고 보면 현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파인엠텍 우리 김동엽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봐야 되는 네 분이 선택하신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저희가 2시간 달렸는데 그래도 시간이 아쉽습니다.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동훈 대표는 내일이니까 잠시 후에 소개 도와드리겠고요. 먼저 김대복 대표님. 예. 원래 제일 형님부터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입장이신 거죠? 제일 젊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0시 50분부터 하고요. 네. 12월 초를 주도할 핵심 주도주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초를 주도할 핵심 주도주. 네. 결국 12월을 준비하자.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계속해서 민경무 대표님. 저는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에 한국경제 유튜브에서 시황과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TV 방송보다는 실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요.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애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동엽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줄지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진짜 크신가요? 진짜로 큽니다. 왜냐면은 100만의 조회수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로봇 섹터의 로봇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나왔다. 기대가 큽니다. 상한가를 갔다. 기대가 큽니다. AI 기술 경쟁 시대가 다시 돌입됐다고 보고요. 네. 뭐 이제 가장 빠른 주도 섹터라 그래서 정해봤는데 앞서서 말씀 주신 뉘앙스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크고 좀 단단한 종목 듣고 싶으시면 김대국 대표님한테로, 네. 잡주 스타일 좀 원하시면 가볍지만 탄력성이 좋은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민경무 대표님 말씀 또 한 번 좀 재방송하고 싶은데 네. 저는 11시 반부터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채널이니까 뭐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유튜브. 네. 저희는 한라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 우리 또 이동근 대표가 아침 8시 30분부터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뭐 내일 시장 금요일이잖아요. 또 요즘 탄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 네. 좀 하고 사실 이제 수익을 내는 데는 종목도 좋습니다. 근데 그 종목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투자관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이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바로 우리 김동엽, 김대복 대표님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우리 이동근 대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민경무, 김동엽 대표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아침에 인사드리는 데니까 또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 밤은 두 분이고요. 김동엽, 김대복.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입장이 바로 가능하니까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민경무 파트너의 탑픽 종목 JS 코퍼레이션이고요. 매수가는 11,500원,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5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동근 파트너의 탑픽 종목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는 30만 원,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26만 원입니다. 이어서 김대복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리노공업인데요. 매수가는 63,000원 이하, 목표가 10만 원에 손절가는 57,000원입니다. 다음은 김동엽 파트너 파이nem텍 가져오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8,590원입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저희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무료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한국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본선 진출 파트너들의 내년 핵심 요망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개인전으로 더욱 치열해진 본선, 매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